신인간혁명 28권 이케다 다이사쿠 혁신 시니치는 지금이야말로 일본이 중국의 유학생을 전면 지원해 교육 교류를 실시해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했다. 중일 간의 유학생 교류는 역사가 깊어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견수사, 견당사라는 사절단을 대륙에 파견해 국제 정세와 문화를 배웠다. 또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 민국 시대에 해당하는 메이지 후기부터 중일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번에는 일본이 중국의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였다. 많을 때는 1만 명에 가까운 유학생이 일본에 왔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뒤인 1975년에 다시 일본이 정식으로 중국의 유학생을 받아들였다. 국교 정상화를 이룬 뒤에 소카 대학교가 처음으로 받아들인 유학생 6명이 그 시작이었다. 만일 리셴옌 부주석의 말이 실현된다면 역사상 세 번째의 중일 유학생 교류의 황금기를 맞게 된다. 일본 유학이 중국의 국가 건설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이 서로 신뢰 관계를 맺는다면 정치,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도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우정을 키우고 그것이 만대에 걸친 우정의 토대가 된다. 그러려면 유학제도 마련은 물론 받아들이는 일본인도 또 유학생도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벗으로 대하자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치는 회견 자리에서 리셴옌 부주석에게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솔직하게 물었다. 국교 정상화를 전제로 중미 조약 같은 것을 맺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국교는 닉슨 대통령이 1972년 2월에 중국을 방문해 그때까지 적대하던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국교 정상화를 향해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서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대사급 소장을 두는 등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1975년 12월에는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는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 1977년 1월 카터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미중 국교 수립을 추진하지만 교섭이 난항을 겪자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켄치는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조인한 지금 교착 상태인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강하게 바랐다. 리 부주석은 켄치의 질문에 단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국교 정상화를 전제로 중미 조약을 맺을 용의는 있습니다. 조약은 서로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만큼 카터 대통령의 마음속에 달렸습니다. 시니치는 두 나라 관계가 정상화되리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시니치는 중국은 제네바 군축위원회에 참여하는가 사회주의 민주화의 기초인 법률 정비에 관해 4대 현대화에 상응하는 종교정책, 핵무기 폐기를 위한 방도 등을 차례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시니치는 회견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다. 일본에 가장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일입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사이좋게 지냈으면 합니다. 두 나라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대화는 1시간 10분에 이르렀다. 일본의 각 신문은 유학생 1만 명 파견, 아사히 신문, 중미조약 맺을 용의, 요미우리 신문라는 표제로 회견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 직후에 카터 대통령은 워싱턴 주재 중국 연락사무소장과 접촉하고 석 달 뒤인 12월 16일에 두 나라는 국교 수립을 전격 발표한다. 리샤인넨 부주석과 회견한 19일 오후 6시 반 야마모토 시니치는 중국 측 관계자를 초대해 답례연을 베풀었다. 장소는 고궁 박물원 서북쪽에 위치한 베이하이 공원 충화섬에 있는 음식점 황산 판방이었다. 베이하이 공원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왕궁 정원으로 10세기에 만들어졌다. 약 70만 제곱미터나 되는 공원은 절반 이상이 인공 호수로 연못도 있다. 천년에 걸쳐 역대 왕조의 정원이었지만 청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다. 그러나 문화 대혁명 때는 폐쇄되었다가 이해 봄부터 다시 개방했다고 한다. 일행이 팡산 판좌에 도착했을 때는 석양빛이 하늘과 호수를 주황색으로 물들여 놓았다. 시니치는 그 아름다움에 놀랐다. 하늘이 마치 중일의 미래여
이와 같이 빛나라, 아름다운 우정으로 물들어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시니치와 미네코는 음식점 입구에서 손님들을 한 사람 맞이하면서 머무는 동안 신세를 진 것에 감사하고 굳게 악수를 나눴다. 답례연에는 중일 우호협회 랴오청즈 회장과 부인 푸춘 이사, 방샹산 부회장, 바오푸추 부회장, 린리윈 이사, 순핑화 비서장, 베이징대학교 지센닌 부총장, 통역과 차량의 운전 담당자 등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또 저원나이 총리 부인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덩잉차오가 초대에 응해 환영연에 이어 다시 참석했다. 국가적 지도자와 회견은 체제 중에 한 번이라는 관례를 깬 이례적인 참석이었다. 자리에 앉을 때 시니치가 덩잉차오에게 가운데에 앉도록 권했다. 그러자 덩잉차오가 완강히 사양했다. 아닙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축하하러 왔으니까요. 시니치는 그 겸허함과 배려에 황송했다. 겸허함은 고결한 인격의 증거이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 넓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시니치는 답례연 인사에서 관계자의 후의로 9일 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야기를 이었다. 이번에 저희는 인민의 활기찬 모습에서 4대 현대화를 향한 늠름한 전진과 함께 그것이 훌륭하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베이징 대학교, 후단 대학교, 상하이 소년궁을 방문해 미래의 세대가 쑥쑥 성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마음속에 비춰진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민과 인민의 우정과 연대를 성실히 착실히 쌓아 중일 간의 금강의 길, 금의 다리를 단단히 구축하고 싶습니다. 신의와 우정을 관철해 중일 우호의 제2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가길 염원하는 바입니다. 양양한 미래를 향해 우호의 손과 손을 맞잡고 상쾌하게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신이치는 끝으로 참석자의 건강을 기원하고 건배를 제창했다. 이어서 중일 우호협회 랴오청즈 회장이 인사에 나섰다. 회장은 신이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중일 두 나라는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했지만 진정한 우호 관계의 발전은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양국의 우호와 우정이 해마다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방중단의 귀로가 안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말을 끝맺었다. 평화 우호의 길도 장정이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도 미래를 향해 신의의 발걸음을 계속 옮겨야만 비로소 끝까지 돌파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저녁을 먹기 시작하자 덩잉차오가 이렇게 말했다. 음식이 매우 맛있군요. 인민대회당에서는 늘 똑같은 음식이 많아서 다른 요리도 먹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통했군요.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메뉴는 서태후가 말년에 먹은 음식을 본뜬 것이라 할머니가 먹기 쉽도록 부드럽게 만들었군요. 제게 꼭 맞는 음식입니다. 꾸미 먹고 유머가 넘치는 말이었다. 저녁을 먹는 도중에 랴오청즈 회장의 부인 징푸춘이 남편에게 살짝 약을 건넸다. 덩인차오는 그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랴오청즈는 좋은 간호사가 곁에 있어서 행복하겠군요. 그러자 징푸춘이 이렇게 말했다. 실은 항상 약을 챙겨주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의 주머니를 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랴오 동지에게 자주성을 갖도록 좀 지도해야겠군요. 그 말에 그나마 랴오 회장도 볼을 붉혔다. 눈알게 꾸지람을 들은 동생처럼 쑥스러운 듯이 웃음을 지었다.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신이치는 사람들이 왜 덩잉차오를 덩다제, 덩 큰 누나, 큰 언니라고 부르며 경애하고 뒤따르는지 알 것 같았다. 세심한 마음, 씀씀이와 깊은 배려가 있고 소박하면서도 유머가 넘치고 사람을 감싸는 따뜻함과 쾌활함이 있다. 그것은 인민 해방을 위해 신중국 건설에 몸을 던져 사회의 부정과 차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싸우며 연마하고 단련한 인격에서 발산되는 빛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아름다움은 몸치장을 하고 겉모습을 꾸며 만드는 아름다움도 아니고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아름다움도 아니다. 인생의 연륜을 더할수록 더욱더 빛나는 아름다움이다. 인간의 진실한 아름다움은
혼의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 혁명과 괴를 같이 한다. 정인차오는 이번에 신이치의 통역으로 동행한 저우즈잉에게도 마음을 썼다. 인민대회당에서는 주로 중국 측 통역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저우즈잉은 이때 처음으로 덩인차오와 신이치의 통역을 본격적으로 맡았다. 덩인차오는 저우즈잉이 쓰는 중국어, 베이징어를 듣자 바로 물었다. 당신은 홍콩 출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묘한 발음 차이로 베이징어 통역에 익숙치 않다는 점과 출신지까지 꿰뚫어 보았다. 덩인차오는 저우즈잉이 홍콩 출신이라고 듣자 광둥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원나이와 결혼하고 광둥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덩인차오는 광둥어도 유창했다. 모국어가 아닌 베이징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며 통역에 분투하던 저우즈잉은 광둥어를 사용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활기찬 표정으로 통역을 이어갔다. 중일오협회 순핑화 비서장과 중국 측 통역들이 덩인차오의 광둥어를 일본어로 통역하는 저우즈잉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모두 광둥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저우가 통역하는 일본어를 듣기 전까지는 덩인차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덩인차오가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젊은 사람을 육성하려고 정말 온 힘을 다 하시는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묘목을 심고 기르지 않으면 미래의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청년은 대성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중일 우호의 대도를 열 수 없습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쓴핑아와 통역들은 저우주잉이 통역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다. 그리고 종종 저우에게 발음 등을 조언했다. 저우는 일본에서 일본어와 베이징어를 맹렬히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인류 통역이 봐서는 둘 다 서툴러서 불안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야마모토 회장은 어째서 이런 사람을 통역으로 쓰는가 하고 의아하게 여겼다고 한다. 저우즈잉도 실제로 중국에 와서 보니 통역으로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점점 자신감을 잃었다. 하지만 덩인차오의 말에 신이치의 깊은 마음을 새삼 확인하고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또 순핑화도 영원한 중일의 평화 우호를 바라는 마음에서 젊은 통역을 육성하려는 신이치의 마음을 알고 강하게 공감했다고 한다. 순핑화와 통역들은 그 뒤로 저우즈잉에게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 등을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미래에 열매를 맺도록 신이치와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 답례연 마지막에 방중단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본어로 사랑하는 중국의 노래와 중국어로 봄이 왔다를 합창했다. 노래가 끝나자 신이치가 덩인차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년 봄 벚꽃이 만발할 쯤에 덩인차오 선생님이 일본에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큰 박수가 일었다. 이어서 신이치는 저우즈잉을 재촉했다. 그 노래를 부릅시다. 그 노래란 베이징 대학교에서 교류할 때 저우즈잉이 부른 경애하는 저우총리라는 중국 노래였다. 신이치는 덩인차오에 대한 인사로 꼭 들려주고 싶었다. 중국어 노랫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경애하는 저우총리, 우리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수십 춘추의 비바람을 당신은 인민과 함께, 진심은 홍기에 바치고 빛은 대지를 비추네. 당신은 대화와 함께 연구하고 당신은 태산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덩이차오는 테이블 위 한 곳을 가만히 바라보며 노래를 들었다. 위를 바라보는 라오청즈의 눈에 눈물이 고여 희미하게 반짝였다. 부인 징푸춘도 흐르는 눈물을 냅킨으로 훔쳤다. 요리를 내오는 사람들도 멈춰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모두 위대한 지도자를 경모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배어 나오는 듯했다. 신이씨는 이번 여정에서 단 한 가지 아쉽고 허전했던 점은 저우청리가 세상을 떠나고 없다는 사실이었다. 신이치는 중일우호의 영원한 금의 다리를 놓고 총리와 신의를 지키며 살자고 굳게 다짐하면서 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를 들었다. 노래가 끝났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덩인차오가 자리에 돌아온 저우주잉에게 고맙군요 라고 말하고 매우 기뻐하는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노래는 혼의 발로이자 마음을 잇는 가교가 된다. 담리어는 감동 속에서 막을 내렸다. 시니치는 귀가하는 한 사람과 악수하고 재회를 기약했다. 미네코도 옆에서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며 배웅했다. 덩인차오는 그런 미네코의 손을 몇 번이고 지그시 잡고는 가만히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을 밤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와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 미네코는 부디 무리하시지 말고 정량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만두었다. 덩잉차오의 작은 몸에서 나는 안온 따위는 바라지 않는다. 목숨이 있는 한 인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무언의 기백을 느꼈기 때문이다. 미네코가 내년 4월 일본을 방문하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온화하게 웃으며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튿날인 20일은 귀국하는 날이다. 신이치 일행은 오후 1시가 지나 베이징의 공항에 도착했다. 배웅 나온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라오 회장의 부인 징푸춘과도 대화의 꽃을 피웠다. 덩인차오의 이야기가 나오자 징푸춘이 이렇게 말했다. 부인은 저우 총리가 돌아가시고 무척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실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부인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울면 주위 사람들이 더 슬퍼한다고 하면서 자신과 싸우듯이 감정을 억누르셨습니다. 강한 분입니다. 인민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조차도 중국을 건설하는 힘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덩잉차오는 그야말로 혁심의 사람이었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과 맞서 싸우며 신념을 관철해야 인간도 인생도 불멸의 빛을 발한다. 덩잉차오는 언나이 전우라고 써서 남편 저우 언나이를 추도했다. 그 글에는 생의 혁명 정신을 관철하겠다는 만감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눈부신 햇살 속에 우정의 악수를 나누고 일행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는 새로운 중일 우호의 희망찬 드넓은 하늘로 날아 올랐다.